직곡의 철학 인물전. 오늘은 로마 제정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서기 55년경에 태어났다. 소아시아 프리기아 출생으로 로마 노예 신분이었다. 에픽테토스는 본명이 아니며 본명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에픽테토스라는 단어는 획득하다, 배우다 정도의 의미로 그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가 노예 시절 주인은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유한 자유인이었으며 그 역시 전직 노예 출신이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시종으로 일했다. 에파르로디토스는 에픽테토스를 잘 대해주었고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이름난 선생 중 한 명인 무소니우스 루푸스에게 스토아 철학을 배우게 해주었다. 그의 노예 시절 일화를 살펴보자. 굉장히 담담한 태도를 가진 인물로 노예의 당시 주인이 자신의 팔을 꺾으려고 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아무런 고통과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화난 주인은 더욱 힘을 주어 그의 팔을 꺾었고 그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러다 팔 부러집니다. 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자신의 팔이 완전히 꺾여 부러졌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보시오. 팔이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소. 이며 이는 그의 스토아 학파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서기 68년.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주인에게서 풀려났다. 로마에서 특히 머리가 좋고 교육을 잘 받은 노예들에게 흔히 있던 관행이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의 수도에 직접 학교를 세우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국 수도에서 모든 철학을 금지한 서기 93년까지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그랬지만 유난히 스토아주의자들이 여러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특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박해가 심했다. 네로의 재위가 끝나기 직전에 죽은 세네카를 포함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거나 추방되었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2번이나 추방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권력 앞에서 꺼리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스토아적인 성향은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다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학교를 그리스 북서부에 있는 니코폴리스로 옮겼다. 아마도 그 즈음 오현제 중의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를 찾아 그곳을 방문했던 것 같다. 에픽테토스는 늘 자유와 노예를 자신의 논의 주제로 삼는다. 그가 말하는 자유, 란 원칙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의미한다. 노예, 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해서 만들어진 정신적 부자유이다. 정신적 자유와 스스로 자초한 노예의 대조야말로 그의 일생을 통한 철학적 화두이다. 자유와 노예는 자신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사람에게 속하는 정신의 지위이고 태도에 대한 비유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인 신분을 가진 자신의 학생을 노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혜로운 자만이 자유롭다는 스토아적 역설을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노예였다는 경험과 도미티아누스의 학정을 체험한 에픽테토스로서는 그러한 경험에 입각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이 체험했던 세상적인 흔적을 씻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의 철학의 목적은 이 세상적인 관심을 넘어서고자 하면서도 그 방법에서는 늘 이 세상적인 일에서 그 단초를 찾아 경험을 통한 삶의 자세를 바꿀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설득적 논증을 펼치는 것이었다. 에픽테토스를 만난 적이 없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그의 철학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다마록의 가르침이 황제의 스토아적 명상록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노예였던 사람의 글이 로마 황제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에픽테토스의 사상과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이다. 2세기 초반의 니코폴리스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에픽테토스의 학생들이었다. 선생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던 학생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키누스 플라비우스 아리아누스이다. 다마록에 따르면 아리아누스는 니코메데이아 출신으로 새로운 크세노폰으로 알려졌으며 에픽테토스 문화의 철학자였다고 한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치세의 로마에 머물며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뛰어난 학문적 능력으로 명성을 쌓았다고 한다. 아리아누스는 크세노폰의 혼란스런 문체를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의 토대를 둔 혼합적이면서도 인위적이긴 하지만 아주 명쾌한 어법으로 글을 썼다고 하며 많은 책을 기술했다고 한다. 그의 문체의 특징은 그가 정리하고 기술한 에픽테토스의 저서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이 간다. 그는 자기 선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에픽테토스의 어록을 만들었다. 에픽테토스 자신은 저작을 남기지 않았으나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의 대화체적 가르침을 기록하고 에픽테토스를 사실상의 저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 아리아누스는 담화록이란 작품을 전하고 있다. 전체는 8권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4권만이 전해질 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이 책의 제목 에픽테토스의 아리아노스의 담화록 4권은 쇤클이 붙였다. 또 에픽테토스의 담화록에서 아리아노스가 직접 뽑아놓은 도덕적 규칙들과 철학적 원리들을 모은 요약본의 성격을 지니는 선집, 내지는 편람, 인 엔케이리디온이 전해진다. 그 밖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약간의 단편들이 남아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작 명상록에서 담화록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으며 마르쿠스 당대의 의학자이며 철학자인 갈레노스는 파보리누스의 비판에 맞서 에픽테토스를 옹호하는 책을 썼다고 한다. 엔케이리디온에 관한 여러 사본이 존재하고 또 심플라톤주의 철학자인 심플리티오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엔케이리디온에 대한 상당한 양의 주석을 쓴 것으로 보면 고대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 단지 문헌학자들에게서만 주로 읽혀졌던 플라톤보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고도 한다. 다마록과 엔케이리디온은 당시의 민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던 언어이자 성서 헬라스어인 코이네로 기록되어 있다. 그 저작의 내용이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와 도덕주의에 일치하는 면이 많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고 특히 엔케이리디온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독교적 시각이 들어간 주석과 다소 개작된 형태의 여러 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진정한 교육이란 개인의 의지나 목표에 속하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이 선한 왕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여 인간 개인에게 외적 요소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왜곡될 수 없는 의지를 부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철학자로서의 면모 외에 정치적 이론가로서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신과 인간의 정통한 거대한 체계 내에 존재하는 한 구성원으로 정의하였다. 각 개인은 원래 자신이 통치하는 자치주의 한 시민이지만 그와 동시에 신과 인간의 거대 도시 내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다. 정치적 도시는 이를 비슷하게 흉내낸 것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합리성의 덕목으로 신의 아들이 되어 천부적으로 신성을 가진 종족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의 의지,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도시와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사상을 직접 실천하는 삶을 영위하면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평생을 홀로 살았고 재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만년에 그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친구의 어린 자식을 데려다 키울 때 도움을 준 여성과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기 135년경에 사망했다. 그는 사후에 3천 드라크마 화폐의 얼굴이 새겨졌다. 그는 당시 스토아 학파의 학설들을 거의 모두 절충하는 입장에 있었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파스칼 등 근세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학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 직곡의 철학 인물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